피아노 한번 쳐볼까? 어디 천한 운전기사 따위가 감히 그 피아노에 손을 대. 박화영 회장의 고성이 로비 전체를 울렸습니다. 피아노에 홀린 듯 앉아있던 서우진이 공포에 질려 의자에서 거의 굴러떨어지듯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우진이 바닥에 엎드리듯 고개를 숙이자 박 회장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악이었습니다. 그의 목덜미에서 20년 전 죽은 외손자의 붉은 점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구독자님들이 계신 곳에 행운과 건강의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준비가 영진그룹 저택 위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우진이 검은 우산을 접으며 저택 정문 앞에 섰습니다. 높다란 철문 너머로 보이는 웅장한 건물에 우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늘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우진이 경비원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경비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철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신입 운전기사시죠? 박화영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진이 로비로 들어서자 숨이 멎었습니다. 로비 중앙에 거대한 검은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는 건반이 우진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름답네요. 우진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피아노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서려던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로운 운전기사분이시군요. 우진이 돌아보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네, 서우진입니다. 오늘부터 근무하게 됐습니다. 저는 김비서입니다. 회장님께서 곧 내려오실 예정이니 잠시 기다려주세요. 김비서가 우진을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던 우진이 뒤를 돌아 피아노를 바라봤습니다. 알 수 없는 그리움이 가슴 한편에서 올라왔습니다. 2층 복도 끝에서 박화영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따뜻함이 엿보였습니다. 서우진 씨죠? 박화영이 우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네, 회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진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운전 경력이 얼마나 되나요? 5년 정도 됩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시고? 어머니 한 분 계십니다. 박화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우진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정식으로 시작하죠. 오늘은 차량과 저택 구조를 익혀두세요. 김 비서가 우진을 차고로 안내했습니다. 까만 벤츠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이 차가 회장님 전용차입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출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진이 차 열쇠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우진은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침부터 내린 비소리와 함께 피아노 선율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30분. 우진이 평소보다 30분 일찍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는 고요했고 피아노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진이 주변을 둘러본 뒤 조심스럽게 피아노 의자에 앉았습니다. 검은 건반 위로 떨리는 손을 올렸습니다. 한 번만. 우진의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는 순간 신비로운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애절하면서도 아름다운 멜로디가 20년의 침묵을 깨고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2층 서재에서 잠못 이루던 박화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박화영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져 바닥에 깨졌습니다. 그 선율은 분명히 딸 윤희의 미발표 자작곡이었습니다. 윤희야, 윤희의 곡이. 박화영이 비틀거리며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에서 피아노를 치는 우진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어깨선과 목선이
6살 외손자 시준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당장 그만두지 못해. 박화영의 불호령이 로비에 메아리 쳤습니다. 우진이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너무 아름다워서. 우진이 깊이 고개를 숙이는 순간 셔츠깃 사이로 목덜미 뒤편이 드러났습니다. 특이한 모양의 붉은 점이 박화영의 눈에 정통으로 들어왔습니다. 박화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점은 갓 태어난 외손자 시준의 목 뒤에 있던 것과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그 점은 박화영이 떨리는 손으로 우진을 가리켰습니다. 딸의 곡과 손자의 점이라는 이중 충격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우진이 고개를 들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만지지 않겠습니다. 아니야. 박화영이 벽에 등을 기대며 휘청거렸습니다. 20년 전 잃어버린 손자의 모습이 우진과 겹쳐 보였습니다. 시준아, 혹시? 박화영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우진이 고개를 갸웃하며 박화영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박화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진이 깊게 인사하고 저택을 나섰습니다. 박화영은 홀로 피아노 앞에 서서 건반을 바라봤습니다. 딸 윤희가 마지막으로 연주했던 그 자리였습니다. 윤희야, 시준이가 살아있는 건 아닐까? 박화영의 눈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박화영은 20년 만에 딸과 손자의 악몽을 꾸었습니다. 여름의 뜨거운 햇살이 동해안 별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6살 시준이 모래사장을 뛰어다니며 웃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바다가 너무 예뻐요. 시준이 박화영의 손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딸 윤희와 사위가 나란히 파라솔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시준아,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 윤희가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시준이 손을 흔들며 얕은 물가에서 첨벙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시준이 파도에 휩쓸려 깊은 바다 쪽으로 떠내려갔습니다. 시준아, 윤희가 비명을 지르며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사위도 곧바로 뒤를 따랐습니다. 안 돼. 위험해. 박화영이 해변에서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거센 파도가 세 사람을 모두 집어삼켰습니다. 윤희야, 시준아. 박화영이 악몽에서 깨어나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또 그 꿈이야. 박화영이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박화영은 더 이상 잠들 수 없어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김비서, 나야. 서우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무엇을 조사하시겠습니까? 김비서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20년치 행적, 특히 6살 이전 기록, 입양 여부도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며칠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빨리 해.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박화영이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후 박화영은 20년간 문을 닫아둔 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열쇠로 문을 여는 순간 윤희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윤희야, 엄마가 왔어. 박화영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서랍을 열자 6살 시준의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박화영이 손을 뻗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이니셜 LSJ가 새겨진 낡은 은색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준이의 미아방지 목걸이. 박화영이 목걸이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리시전
이시준의 이니셜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화영이 정원을 거닐고 있을 때 우진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잠깐 그 전에 물어볼 게 있어. 박화영이 우진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목 뒤에 그 점 원래 있었나? 우진이 목을 만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릴 적부터 있던 점입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어릴 적부터. 박화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 그리고 건강검진을 받아야겠어. 회사 규정이야. 건강검진요? 응, 내일 병원에 가자. 김 비서가 예약해 둘 거야. 다음 날 병원에서 우진이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박화영이 의사에게 따로 부탁했습니다. 알레르기 검사도 추가로 해주세요. 특히 견과류 쪽으로. 알겠습니다. 혈액 검사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박화영에게 결과지를 건넸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네요. 특정 견과류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박화영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준도 똑같은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아나필락시스 쇼크까지 올 수 있습니다. 매우 위험해요. 박화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박화영이 우진을 부르며 고급 다과를 내놓았습니다. 수고했어. 이거 먹어봐. 우진이 고맙다며 다과를 집어 먹었습니다. 5분도 지나지 않아 우진의 얼굴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회장님, 숨이. 우진이 목을 움켜쥐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우진 씨, 119를 불러. 박화영이 소리치며 우진을 부축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우진이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박화영이 병상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아? 네.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박화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6살 이전 기억이 전혀 없나?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나는 게 없어요.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어릴 때 많이 아팠다고.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김미경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이야? 김미경이 박화영을 밀치며 우진에게 달려갔습니다. 우진아, 괜찮아?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병원에 실려갔다고 연락받고 기차 타고 올라왔어. 김미경이 박화영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뭔데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들어? 진정하세요. 사고였어요. 사고? 이게 사고야? 김미경이 우진의 손을 잡으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여기 있으면 안 돼. 우진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질문하지 말고 따라와. 김미경이 우진을 끌고 병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김미경이 박화영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다시는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 김미경의 눈에 깊은 두려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화영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우진의 혈액 샘플을 미국 유전자 검사센터로 보내. 비밀리에. 무슨 검사를 하시겠습니까? 친족관계 확인. 그리고 김미경의 20년 전 행적도 파헤쳐. 알겠습니다. 박화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시준아, 정말 너인 거니? 다음 날 아침 병원 로비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박화영이 퇴원 수속서를 들고 서 있을 때 김미경이 우진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회장님께 인사드리고 가요. 우진이 박화영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김미경이 팔을 붙잡았습니다. 인사는 됐어. 어서 가자. 김미경이 박화영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김미경 씨, 진정하고 얘기합시다. 박화영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정하라고? 내 아들을 병원에 실려오게 만들어 놓고, 그건 정말 사고였어요. 사고? 웃기는 소리 마세요. 김미경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봤습니다. 바로 그때 로비 입구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수행원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강인철이었습니다. 여기 웬 소란이죠? 강인철이 웃음을 띠며 다가왔습니다. 아, 박화영 회장님이시네요. 병원 신세를 지십니까? 박화영이 강인철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강 회장님도 병문안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거래처 회장님이 입원하셔서 왔는데 강인철이 시선을 우진과 김미경에게 돌렸습니다. 이분들은 누구시죠? 그 순간 김미경이 강인철의 얼굴을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미경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년 전 폭풍 후 치던 바닷가의 그 남자였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우진이 놀라며 김미경을 부축했습니다. 도망쳐야 해. 어서. 김미경이 우진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질문하지 말고 따라와. 김미경이 우진을 끌고 병원을 뛰쳐나갔습니다. 강인철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아주머니가 왜 저러는 걸까요? 강인철이 박화영에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저도 모르겠네요. 박화영이 강인철을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김미경이 보인 극도의 공포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강인철이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박화영은 홀로 로비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미경이 강인철을 보고 보인 반응이 단순한 놀람은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사고와 관련이 있는 건가? 박화영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시골집으로 돌아간 김미경은 문을 꽁꽁 잠그고 앉아 있었습니다. 우진이 답답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묻지 마. 그냥 일을 그만둬. 왜요? 회장님이 좋은 분인데. 좋은 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김미경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사람들은 위험해.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돼. 우진이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맞섰습니다. 어머니가 숨기고 계시는 게 있죠? 뭔 소리야? 제 과거에 대해서요. 왜 6살 이전 기억이 없는지, 왜 제 출생신고가 늦었는지. 김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 걸 왜 파헤치려 해? 제가 알 권리가 있잖아요. 우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진아, 제발. 저는 진실이 알고 싶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김미경이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면 불행해져. 그날 밤 10시경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멈췄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려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김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진그룹에서 나왔습니다. 박화영 회장님이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문을 열자 비서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죠? 우진이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회장님께서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비서가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우진이 상자를 열자 낡은 은색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L.S. J. 우진이 목걸이에 새겨진 이니셜을 읽었습니다. 이건 김미경이 목걸이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그걸 보면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진의 머릿속에 강렬한 이미지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거친 파도 소리, 누군가의 비명, 그리고 자신을 부르는 여인의 목소리. 엄마, 엄마. 우진이 머리를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시준아, 시준아. 여인의 목소리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으악. 우진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김미경이 울먹이며 우진을 부축했습니다. 우진아, 정신 차려. 제가 누구예요?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목걸이가 왜 저한테 익숙하죠? 김미경이 목걸이를 움켜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우진아. 어머니. 우진이 간절한 눈빛으로 김미경을 바라봤습니다.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김미경이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일이야. 김미경이 떨리는 손으로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구겨진 일기장 하나를 꺼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 전,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였어. 김미경이 눈물을 훔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바닷가 민박집에서 일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지. 우진이 어머니 앞에 앉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말 무서운 폭풍우가 몰아쳤어. 번개와 천둥이 온 세상을 흔들었지. 김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변으로 나갔는데 김미경이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기록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쓰러진 아이가 하나 있었어. 6살 정도 되어 보이는. 그게 저였다는 거예요?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는 의식을 잃은 채 젖은 옷을 입고 있었어. 목에는 그 목걸이를 차고 있었고, 김미경이 은목걸이를 가리켰습니다. 병원에 데려가려 했는데 내가 깨어나더라. 김미경의 눈에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첫 마디가 뭔지 아니? 엄마였어. 엄마라고요? 내가 나를 꼭 안으며 엄마라고 불렀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면서. 김미경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고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 하지만요? 너무 외로웠거든. 남편도 없고 아이도 없이 혼자 살던 때였어. 우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일이 있었어. 그날 밤에 김미경이 일기장의 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보트에서 내리는 남자를 봤거든. 정장을 입은 무서워 보이는 남자. 그게 오늘 병원에서 본 그 사람이에요? 맞아. 강인철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너를 보고 놀라더라. 김미경이 몸을 떨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지 못했어. 혹시 그 사람이 너를 해칠까봐. 우진이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제 진짜 이름은 뭐예요? 목걸이에 새겨진 이니셜. L, S, J. 그게 내 진짜 이름의 첫 글자들일 거야. 이시준. 제가 이시준이라는 거네요. 우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우진아. 아니, 시준아. 너를 속였어. 김미경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너를 진짜 내 아들처럼 사랑했어. 우진이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신 거죠. 고마워요. 시준아.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겠어요. 우진이 일기장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김미경이 뒤따라 나오며 손을 잡았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동해안 별장. 일기장에 적힌 그 주소로 가볼게요. 위험해. 혼자 가면 안 돼. 하지만 우진은 이미 차에 올라탔습니다. 괜찮아요. 꼭 확인하고 올게요. 우진이 시동을 걸고 출발했습니다. 김미경이 뒤에서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조심해.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3시간을 달려 동해안에 도착한 우진은
일기장 속 주소를 찾았습니다. 폐허가 된 별장이 바다를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진이 별장 앞에 섰습니다. 입구에 걸린 낡은 간판에 영진그룹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별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 깨진 액자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진이 조심스럽게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액자 속 사진에는 젊은 여인이 6살 정도의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박화영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이게 제 어머니? 우진이 사진 속 여인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자신을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럼 박화영 회장님이 제 할머니라는 건가요? 우진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별장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둘이 나타났습니다. 거기 누구야? 남자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우진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지? 그냥 구경하러 왔어요. 구경? 여기 출입금지 구역이야. 남자들이 우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서 나가. 안 그러면 큰일 날 줄 알아. 우진이 급히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뒷문에도 또 다른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망가지 마. 남자가 우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별장 앞으로 검은 승용차들이 몰려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우르르 내려 괴한들을 제압했습니다. 손 놔. 경호원들이 괴한들을 몰아냈습니다. 경호팀장이 우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박화영 회장님이 보내셨습니다. 회장님이요? 네, 위험하니까 어서 차에 타세요. 우진이 경호원들과 함께 안전가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시각 영진그룹 본사에서는 박화영이 비서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사건 담당 경찰서장을 만나보셨나요? 네, 만났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어요. 뭔가요? 당시 수사를 조작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태아건설 강인철의 압력 때문이었다고. 박화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강인철이? 네, 20년 전 사고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화영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딸과 손자를. 강인철이. 한편 강인철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부하에게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김미경과 그 아들을 모두 처리해. 알겠습니다. 박화영이 20년 전 일을 파헤치기 전에 증거를 없애야 한다. 강인철의 눈에 살기가 돌았습니다. 아무도 살려두면 안 돼. 하지만 이미 박화영의 경호팀이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서울의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고 김미경도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박화영이 휴대폰을 들고 우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시준아, 괜찮니? 네. 할머니?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할머니야. 이제 모든 걸 확인했어. 박화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일 본사로 와. 중요한 얘기가 있어. 네, 알겠습니다. 우진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만에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것입니다. 영진그룹 본사 50층 회장실에 국제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박화영이 떨리는 손으로 미국 유전자 검사센터의 봉투를 뜯었습니다. 유전적 관계 분석 결과 박화영이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시준과 박화영의 친족관계 외할머니와 외손자 확률 99.99%. 박화영의 손에서 결과지가 떨어졌습니다. 20년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윤희야, 시준이가 정말 살아있었구나. 박화영이 책상에 엎드리며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해. 20년간 못 찾아서. 박화영의 울음소리가 넓은 회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서우진 씨가 왔습니다. 박화영이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우진이 긴장한 표정으로 회장실에 들어섰습니다. 박화영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시준아. 박화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회장님? 우진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회장님이 아니야. 박화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진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야. 너의 할머니. 박화영이 손에 들고 있던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우진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와 나의 혈연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야. 99.99% 확률로 너는 내 외손자야. 우진이 결과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이시준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시준이에요? 그래, 내 딸 윤희의 아들. 내 소중한 외손자. 박화영이 우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시준아, 내 손자야. 20년간 어디 있었니?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느꼈던 빈 공간이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우진이 처음으로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 시준아. 할머니야. 박화영이 우진을 끌어안았습니다. 20년간 메말랐던 마음에 따뜻함이 스며들었습니다. 미안해, 시준아. 할머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아니에요. 저도 할머니를 못 알아봐서. 두 사람이 서로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가족이 다시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한참 후 박화영이 우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내 진짜 이름으로 살아야지. 이시준으로. 내 할머니. 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양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화영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김미경 씨 말이지? 네, 20년간 저를 키워주신 분이에요. 박화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유괴죄에 해당해. 하지만요? 너를 20년간 지켜준 공이 있어. 그 부분을 고려하겠어. 시준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화영이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비서, 법무팀을 소집해. 이시준의 신분 복원 절차를 시작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계자 승계 작업도 준비하고. 박화영이 전화를 끊고 시준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영진그룹의 진짜 후계자가 되는 거야. 저에게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어. 너는 내 혈육이잖아. 박화영이 시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이요? 20년 전 진실을 밝히는 거야. 강인철을 심판해야 해. 박화영의 눈에 분노가 어렸습니다. 강인철이 내 어머니와 너를 바다에 빠뜨린 장본인이야. 시준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말이에요? 김미경 씨의 일기장과 증언, 그리고 당시 경찰서장의 증언까지 확보했어. 박화영이 서류들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모든 걸 공개할 거야. 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책상 위에 윤희의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준이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엄마가 저를 위해 만든 곡이었구나. 시준이 악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시주는 어머니 방에서 20년간 잃어버렸던 기억들을 조금씩 되찾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세상에 알려질 것입니다. 강인철과의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밤 11시 강인철이 태아건설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언론사들의 기사 다 뿌렸나? 네, 주요 포털 사이트 헤드라인에 올렸습니다. 강인철이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영진그룹 박화영 회장, 사기꾼 운전기사를 손자로 둔갑시킨 희대의 사기극이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이제 박화영이 기자회견을 열어봐야 소용없어. 강인철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편 시골에서는 김미경이 뉴스를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김미경이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을 움켜쥐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우진과 박화영의 사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영진그룹 측은 혈연관계를 주장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후계 구도를 위한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미경이 조심스럽게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김미경 씨죠?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태아건설에서 나왔습니다. 잠깐 만나 뵙고 싶은데요. 무슨 일로요? 중요한 제안이 있습니다. 나오시죠. 김미경이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강인철 회장님이 보내셨습니다. 남자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죠? 현금 1억 원입니다. 김미경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걸? 조건이 있습니다. 내일 검찰에 자수하세요. 자수요? 아동 유괴죄로 자수하고 박화영 회장이 시켰다고 증언하시면 됩니다. 김미경이 고개를 젓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거짓말이잖아요. 남자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김미경 씨와 서우진 씨, 아니 이시준 씨 모두 살인 공범으로 만들어드리죠. 뭐라고요? 20년 전 윤희 씨 살인 사건의 공범 말입니다. 김미경이 온몸을 떨었습니다. 제가 언제 누굴 죽였어요? 증거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강 회장님의 힘이면. 남자가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선택하세요. 1억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하든지 아니면 아들과 함께 죄수가 되든지. 김미경이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간은 내일 아침까지입니다. 남자가 봉투를 바닥에 던지고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검찰청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김미경이 떨리는 다리로 검찰청 계단을 올랐습니다. 김미경 씨, 아동 유괴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박화영 회장이 정말 매수했습니까?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김미경이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를 유괴했어요. 박화영 회장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박 회장님이 저한테 돈을 주시며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김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마를 받으셨나요? 5억 원을. 아이를 손자라고 거짓말해달라고. 김미경이 거짓말을 하며 속으로 울었습니다. 시준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려고. 이 소식이 뉴스로 나가자 영진그룹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박화영이 비서실장과 긴급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가가 30% 떨어졌습니다. 거래 정지시켜. 박화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회장님 소환 통보가 왔습니다. 혐의가 뭔가? 주가 조작 및 상속법 위반입니다. 박화영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강인철 그놈이. 바로 그때 시준이 회장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뉴스 보셨어요? 시준아. 박화영이 힘없이 시준을 바라봤습니다. 김미경 씨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강인철이 협박했을 거야. 박화영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 만에 너를 찾았는데 또 이런 일이. 박화영이 갑자기 머리를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할머니, 시준이 박화영을 부축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 박화영이 쓰러지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119 불러요. 어서. 시준이 소리쳤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급성 뇌졸중입니다. 수술을 해야 해요. 생명에는 지장 없나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준이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한편 강인철은 영진그룹 이사회실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박화영이 쓰러졌다고? 네, 뇌졸중으로 수술 중입니다. 강인철이 손뼉을 쳤습니다. 완벽하군. 이제 이사회를 소집해. 무슨 안건으로 하시겠습니까? 박화영 경영권 박탈, 그리고 태아건설과의 합병안 상정. 강인철의 눈에 승리의 빛이 어렸습니다.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던 시준은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있을 거야. 강인철을 막을 방법이. 시준이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맨 아래 서랍에서 비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비밀번호가 뭐지? 시준이 이것저것 눌러봤습니다. 521, 어머니 윤희의 생일을 입력하자 금고가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낡은 장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에 강인철 비리 증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시준이 장부를 펼쳤습니다. 강인철의 비자금 내역과 영진그룹 자재 불법 유용 증거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걸 숨겨놨구나. 시준이 장부를 꼭 안았습니다. 이걸로 강인철을 무너뜨릴 수 있어. 시준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미경 씨를 만나러 구치소에 가야 해요. 위험할 텐데요. 괜찮아요. 어머니를 설득해야 해요. 시준이 장부를 가방에 넣으며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게 해야 해. 그래야 할머니도 저도 김미경 씨도 모두 살 수 있어. 시준이 구치소로 향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복수해 드릴게요. 영진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이사들과 주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인철이 정장을 빼입고 연단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영진그룹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강인철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박화영 회장은 사기꾼을 손자로 둔갑시켜 주주들을 기만했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따라서 저는 박화영 회장의 해임과 태아건설과의 합병을 제안합니다. 강인철이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들이 하나둘씩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준이 당당하게 들어섰습니다. 잠깐만요. 시준이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누구야, 당신은? 강인철이 소리쳤습니다. 경비, 어떻게 된 거야? 저는 이시준입니다. 영진그룹의 정당한 후계자죠. 시준이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기꾼이 또 나타났군. 강인철이 비웃었습니다. 끌어내. 강인철이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하지만 시준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원의 신분 복원 판결문입니다. 시준이 서류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전자 검사센터의 친족관계 확인서입니다. 화면에 99.99% 확률이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이사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정말 박화영 회장의 외손자인가? 유전자 검사까지 했다고? 강인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조작된 서류일 수도 있어. 조작이요?
시준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일까요? 시준이 어머니 윤희가 남긴 장부를 펼쳤습니다. 20년 전 제 어머니 윤희가 정리한 강인철 회장의 비자금 내역서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 안에는 영진그룹 자재 횡령 증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인철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어디서 구한 거야? 제 어머니가 숨겨두신 겁니다. 강인철 회장님을 막기 위해서요. 시준이 장부를 들어보였습니다. 죽은 사람이 남긴 조작된 장부일 뿐이야. 강인철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뒷문이 열렸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김미경이 들어왔습니다. 조작이라고요? 김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미경. 강인철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경이 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강인철 회장의 협박 때문에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분이 제 아들을 해치겠다고 위협했어요. 김미경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20년 전 그날을 기록한 제 일기장 원본입니다. 김미경이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태아건설 강인철 회장이 윤희 씨와 보트에서 싸우는 걸 봤어요. 김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후 윤희 씨와 아이가 바다에 빠졌어요. 강인철이 이성을 잃고 연단으로 뛰어올랐습니다. 거짓말이야. 모두 거짓말. 강인철이 시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 어미처럼 건방지게. 강인철이 소리치는 순간 시준의 머릿속이 번개처럼 밝아졌습니다. 6살 때의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보트 위에서 어머니와 강인철이 싸우는 모습, 강인철이 어머니를 밀치는 모습, 자신을 바다로 던져버리는 강인철의 모습. 당신이 우리 엄마를. 시준이 절규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다에 던졌어. 시준의 외침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억났어. 모든 게 기억났다고. 시준이 강인철을 밀쳐냈습니다.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강인철,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한다. 수사관들이 강인철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아니야. 난 안 했어. 강인철이 발버둥쳤습니다. 증거도 증인도 모두 있습니다. 수사관이 강인철을 끌고 나갔습니다. 시준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 복수했어요. 20년간 쌓인 슬픔과 분노가 한순간에 터져나왔습니다. 김미경이 시준에게 다가와 등을 토닥였습니다. 시준아, 이제 괜찮아. 고마워요, 어머니. 용기 내주셔서. 시준이 김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의실 이사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한 박수였습니다. 그 시각 병원에서는 박화영이 눈을 떴습니다. 간호사가 깜짝 놀라며 의사를 불렀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셨어요? 박화영이 어렴풋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시준이는 어디 있어? 곧 오실 거예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1시간 후 시준이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깨어나셨어요. 시준아. 박화영이 손을 뻗어 시준을 끌어안았습니다. 강인철은 어떻게 됐니? 체포됐어요. 모든 죄를 인정했어요. 시준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드디어. 박화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희야, 이제 편히 쉬어도 돼. 시준이가 복수해줬어. 박화영이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김미경도 병실에 들어와 박화영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작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고마워요.
시준이를 20년간 지켜주셔서 박화영이 김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에요. 세 사람이 서로 안으며 울었습니다. 20년간의 아픔이 드디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강인철의 체포 소식이 전국에 퍼지자 영진그룹 주가는 즉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박화영이 퇴원한 지 일주일 후 영진그룹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시준 씨를 영진그룹 부회장으로 추대하는 안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를 보던 이사가 발표했습니다. 찬성합니다. 이사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박화영이 기쁜 표정으로 시준을 바라봤습니다. 축하해, 시준아. 고맙습니다, 할머니. 시준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첫 번째 업무로 뭘 하고 싶니? 박화영이 물었습니다. 영진 윤희 음악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시준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엄마의 꿈을 이어가고 싶어요. 박화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윤희가 정말 기뻐할 거야. 한편 김미경의 재판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법정에는 박화영과 시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미경 피고인은 20년간 피해자를 보호하며 키웠습니다. 변호사가 변론했습니다. 판사가 김미경을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김미경이 일어나 시준을 바라봤습니다. 시준아, 미안해. 진실을 숨겨서. 김미경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너를 사랑한 마음만은 진짜였어. 어머니. 시준이 울먹였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깊은 반성과 피해자들의 탄원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 나온 후 박화영이 김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에요. 회장님. 김미경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준이에게는 2명의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박화영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시준은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20년간 묻혀있던 기억이 한순간에 돌아왔으니 혼란스러울 겁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음악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시준이 피아노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곡을 연주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럼 치료의 일환으로 계속 연주하세요. 의사가 권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시준은 매일 어머니의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자작곡을 조금씩 완성해 나갔습니다. 엄마, 제가 곡을 완성해 드릴게요. 시준이 건반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영진 윤희 음악재단 출범 갈라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서울예술이전당 콘서트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20년 전 세상을 떠난 작곡가 윤희의 미발표 작품이 연주됩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연주자는 윤희의 아들, 영진그룹 이시준 부회장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시준이 턱시도를 입고 무대에 나타났습니다.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는 박화영과 김미경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준아, 잘해라. 박화영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시준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 놓였습니다. 20년 전 운전기사 서우진으로 처음 연주했던 그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희망이 어우러진 완성된 곡이었습니다. 엄마의 곡이. 박화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미경도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시준이 마지막 음을 연주하자 콘서트홀이 정적에 쌓였습니다. 잠시 후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준이 일어나 객석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박화영과 김미경이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시준이 두 어머니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시준이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콘서트가 끝난 후 세 사람은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로비의 피아노 앞에 함께 앉았습니다. 엄마가 정말 기뻐할 거야. 박화영이 윤희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0년 만에 가족이 다시 모였으니까. 김미경이 시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 시준아. 네, 어머니들. 시준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피아노 위에 놓인 윤희의 사진이 달빛을 받아 환하게 빛났습니다. 시준이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아 어머니의 곡을 연주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부드럽고 평화로운 선율이었습니다. 박화영과 김미경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20년간의 긴 여행이 드디어 끝난 것입니다. 영진그룹 저택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 웃음소리 속에는 윤희의 따뜻한 마음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시준이 연주를 마치고 두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집에 온 것 같아요. 그래, 시준아. 이제 영원히 함께야. 박화영이 시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김미경도 다른 쪽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세 사람이 서로 안으며 웃었습니다. 피아노 선율이 조용히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20년간 잃어버린 기억과 가족을 되찾은 이시준의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때로는 진실이 고통스럽고 용서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시준과 박화영 할머니 그리고 김미경 어머니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운전기사에서 시작해 영진그룹의 후계자가 된 이시준의 여정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는 과정이었죠. 피아노 선율처럼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아름다웠던 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족이란 피가 섞여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켜주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